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박정희에서 다카키 마사오가 된 사연. 오전 5시에 기상 나팔 소리가 울린다. 박정희 등 생도들은 늦어도 10분 전에는 눈을 뜨고 이불 밑에서 신호를 기다린다.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 1분 내에 연병장에 집합하라. 생도들은 한 손으로는 옷을 걸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각반을 차면서 연병장으로 달려나간다. 만주 군관학교 교정, 즉 동덕대는 만주국의 수도 신경의 교외에 있었다. 주변 야산에는 억새풀이 우거지고 채석장이 있었다. 아침에 점호를 받으면서 바라보면 멀리 신경역에서 열차가 오가는 것이 눈에 들어와 생도들은 고향을 그리기도 했다. 점호 보고가 시작되면 생도들은 부동 자세를 취해야 했다. 이때부터 구대장들이 돌아다니면서 행동이 느려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았거나 각반끈이 묶여있지 않은 생도를 적발한다. 그리고 가슴을 쳐서 사정없이 땅바닥에 쓰러뜨린다. 무릎이 붙지 않은 생도도 당한다. 만주 군관학교는 일본 육사와 마찬가지로 자세 교육을 중요시했다. 입교한 뒤 6달까지는 걸어다닐 때 뒷짐을 지면서 시선은 눈보다 높게 두도록 했다. 어깨를 펴고 상체를 꼿꼿하게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아침 점호가 끝나면 각자 내무반으로 돌아와서 침구와 관물 정돈을 한다. 내무반은 통로를 가운데 두고 좌우로 6개씩의 침대가 있는 12인실이었다. 38씩 소촉을 걸어둔 총가가 있고 개인별 관무람 아래에는 배낭을 두도록 했다. 오전 5시 50분에 식사당번 생도들이 식당으로 먼저 출발. 오전 6시에 일제히 행진하여 식당에 간다. 생도들은 콰이치라 불리는 나무젓가락통을 갖고 다녔다. 숟가락은 내주지 않았다. 식탁은 한 줄에 6명씩 12명이 마주보고 앉아 먹게 되어 있었다. 일본 유학생도들은 쌀밥을, 만주와 조선인 생도들은 수수밥을 먹어야 했다. 일본인들은 수수밥을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정희가 소속된 구대에서는 입학 며칠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조선인 생도들을 포함한 만주계 생도들이 수업이 좀 일찍 끝나 식당에 들어왔다. 일본인 생도들이 먹을 쌀밥통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만주인, 조선인 생도들이 이 쌀밥통을 끓여다가 먹어버렸다. 뒤에 들어온 일본계 생도들이 화가 나서 양쪽이 난투극을 벌였다. 이것이 계기가 돼 점심시간에만 만주, 조선인 생도에게도 쌀밥을 주게 됐다. 식사에 있어서의 이런 차별은 민족 감정만 부추겼다. 아침 식사 후 내무반으로 돌아와서 서랍을 정돈한 뒤 학과장으로 갈 때는 서랍을 15cm쯤 열어놓게 되어 있었다. 생도들이 나간 뒤에 구대장들이 순시하여 정돈 상태가 나쁜 서랍은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었다. 동기생 이재기가 보니 박정희의 서랍 안은 책이나 문구류가 언제나 반듯하게 정돈돼 있는 것이었다. 박정희의 이런 정리정돈벽은 유별났다. 지저분한 것을 생리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런 교육의 결과일 것이다. 그는 대통령 시절에도 사무실 정리를 혼자서 했다. 촌지를 넣은 편지봉투를 보낼 때도 집무실 책상 위에 놓아둔 가위로 스카치 테이프를 정확하게 잘라 붙인 다음 전달자에게 건네주는 것이었다. 보고장에 가서도 책상 앞에 놓인 볼펜이 조금만 삐뚤음하면 이를 반듯하게 고쳐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이런 성격이니 그가 장발쪽을 그대로 둘 의가 없었던 것이다. 오전은 주로 학과 수업이었고 오후는 교련이었다. 일본 육사 교육과정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일본어, 중국어, 수학, 물리, 화학, 역사, 지리, 사격, 칙도, 마술, 유도, 진증군무, 전사학, 보병전술 등등. 그들은 칙도 교육을 특히 중요시했다. 일주일간 야외로 나가서 일정한 지역을 배당하여 측량을 하고 지도를 그려오도록 하는 훈련도 했다. 이때 배운 칙도, 독도법을 박정희는 대통령이 된 뒤에 활용했다. 경부고속도로 공사 같은 대사업을 구상할 때 또는 작업을 지시할 때 박정희는 등고선까지 들어간 지도를 아주 단순 명쾌하게 즉석에서 그리곤 했다. 헬리콥터를 타고 강원도 수해 지역을 시찰할 때 지사가 항로를 잃어버리자 대통령이 직접 지도를 펴놓고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찾아낸 적도 있다.
국토 건설기에 있어서 특히 박정희의 이런 지도 지식은 요긴하게 쓰였던 것이다. 박정희는 또 말을 아주 잘 탔다. 당시 광활한 만주 벌판에서는 말은 중요한 기동수단이었다. 마술 시간이 되면 생도들은 장화를 신고 집합하여 말에 오르는 법, 안장을 놓는 법을 배웠다. 말을 탄다는 것은 말을 부리는 것을 뜻한다. 말을 국민에 비교하면 기수는 정치인이다. 고삐와 발동작으로서 말을 달래거나 위협하면서 질주하도록 하는 경험을 통해서 기마민족들은 지배와 통치의 요령을 본능적으로 터득했던 것이다. 박정희는 등판이 아주 넓은 등급이 좀 떨어지는 연습용 말인데도 두 다리를 잘 오므린 채 아주 능숙하게 말을 몰았다고 동기생 김묵은 기억하고 있다. 그의 취미는 나팔불기에서 말타기로 바뀌게 된다. 자신과의 대화에서 동물과의 교감으로 바뀐 것이다. 말등에 올라탄 후에는 등자의 발의 앞부분을 걸어야 한다. 겁이 난다고 발을 깊숙이 밀어넣은 상태에서 말에서 떨어지면 발이 빠지지 않아 큰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일기 선배인 한 중국인 생도는 발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낙마했다. 말이 그를 거꾸로 매달고 달리는 바람에 뇌골절로 사망했다. 박정희에게 있어서 군관학교 교육은 복습하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거의가 대구사범에서 한 번씩 해본 종목이기 때문이었다. 김묵에 따르면 박정희는 목검을 들고 사다리를 오르고 외나무 다리를 지나는 장애물 극복 훈련에서 발군이었고 검도도 잘했다고 한다. 저녁 식사 후는 내무반에서 자습시간. 이때는 일기를 써야 했다. 구대장이 가지고 가서 검열을 하는 일기였다. 박정희는 문경의 제자들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썼다. 편지 내용도 일기식이었다. (1940년 7월) 여름 박정희를 비롯한 만주군관 2기 생도들은 대련으로 해양훈련을 받으러 갔다. 2주간 수영과 조정훈련을 했다. 만주군관 학교를 이끌고 있던 일본인 장교들의 안전의식에 감탄하기도 했다. 그들은 총검술 훈련을 할 때도 반드시 5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더니 여기서는 모든 생도들의 수영 실력을 측정한 다음 이마에 등급 표시를 했다. 그리고는 바다에 줄을 쳐서 실력대로 수영을 하도록 했다. 무등급자는 허리 이하의 수심에서만 수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3주간의 여름방학, 박정희는 구미에 들렀어도 아내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는 잘 가지 않고 무서운 상희영의 눈을 피해서 친구들하고만 어울렸다. 박정희의 첫 결혼이 단란했더라면 그가 아내와 헤어져 만주로 가는 결단을 내릴 수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신경으로 돌아갈 때 박정희는 문경에 들렸다. 옛 하숙집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재회하여 놀다가 떠났다. 1940년 여름 민족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시킨 일제는 창씨개명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만주 군관학교에서도 이해 가을에 조선인 학생들 24명을 호출하더니 일주일간의 휴가를 줬다. 고향에 가서 창씨개명을 해오라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구미에 내려와 상희영과 의논했다. 조선일보 선산지국을 경영하던 박상희는 이 신문이 폐간된 이후에는 조선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문으로 옮겨 기자 겸 지국장 일을 보고 있을 때였다. 이 항일 활동가도 시류를 정면으로 거스를 수는 없게 됐다. 그는 고령 박씨에서 고목이란 성을 취한 뒤 장명을 해줬다. 박상희는 다카키 소기, 박정희는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의 조카 박재석은 다카키 이사무가 됐다. 박정희의 선배인 일기생 방원철은 가타야마 유이치로, 박이미양은 수루야마 링고로 개명했다. 방원철은 누군가 자신을 어이 가타야마 라고 부를 때마다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오기가 강한 박정희는 더했겠지만 그는 일단 순응하는 모범생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은 박정희의 동기생 강찬선이었다. 러시아 원동 지역에 살다가 온 그는 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청년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얼어붙은 강을 걸어서 건너오던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가 창씨개명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줏대와 함께 너그러운 구대장을 만난 덕분일 것이라고 동기생 김묵은 말했다. 광복 후 이 강찬선은 박정희와 함께 육군사관학교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그 인연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다. 중국인 생도들은 조선인들이 이제는 이름까지 바꾸어 외놈이 되었구나 하고 놀렸다. 그때 만주에서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들은 일본인들을 토기즈, 조선인을 얼귀즈라고 불렀다.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의 앞잡이가 되어 중국인들을 괴롭히는데 협력하고 있다는 뜻이 깔린 말이었다. 만주에서 적지 않은 조선인들이 밀정, 통역, 헌병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중국 사람들을 괴롭힌 것은 사실이고 이 때문에 광복 뒤 보복을 당했다. 중국 사람들의 눈에는 만주 군관학교가 파시스트 수용소이자 한간의 후보자 양성소로 보였을 것이다. 만주 군관학교 조선인 생도들의 사정은 더 곤혹스러웠다. 국적으로 치면 일본인이고 소위 내선일체의 정신으로 본다고 해도 일본인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데 여기서 박정희 등 조선인 생도들은 만주계로 분류돼 일본인 생도들이 쌀밥을 먹을 동안 수수밥을 먹고 변비로 고생하고 있었다. 중국인 생도들과 섞여서 내무반 생활을 하자니 우선 말이 안 통해서 답답했다. 일본인으로부터는 경멸을 받고 중국인으로부터는 원한의 시선을 이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총으로서 누구를 위해 충성을 바쳐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박정희였다. 방원철은 그런 고민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학교가 우리 조선의 사관학교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절절히 하게 됐다고 했다. 박정희와 동기인 일본계 군관 이기생으로서 전후 일본에서 음식점을 경영했던 노무라는 이런 말을 했다. 박정희 생도는 이중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5.16을 일으킨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때의 울분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울분을 안고 바라본 동덕대의 석양과 우리가 바라본 석양은 달랐을 것입니다. 1941년 일본군이 중국의 창사에서 패배한 적이 있었다. 그 며칠 뒤 주번을 서고 있었던 정장민이란 구대장이 만주계 생도들을 강당으로 불러 모으더니 일본군의 패배 소식을 전하면서 항일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너희들은 혼을 몽땅 일본인들에게 팔았는가? 그들이 죽으라면 죽고 발바닥을 빨라면 빨 것인가? 중국인 생도들은 이 웅변을 듣고는 고함을 치고 울부짖어 흥분의 도가니로 변했다. 이 청중들 속에는 조선인 생도들도 끼어 있었다. 이 소동은 그러나 보안이 유지됐다. 그때부터 중국인 생도들이 따뜻한 눈으로 조선인 생도들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 일주일 뒤 관동군 헌병대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최입복 등 1, 2기 중국인 생도 여러 명을 붙들어 갔다. 이들은 건국대 학생 수십 명과 항일 비밀 결사를 만들었다가 발각된 것이었다. 1941년 3월에 1기생 졸업식이 있었다. 만주계의 수석 졸업자는 조선인 박이망이었다. 그는 입학시험에서도 1등을 했다. 수학을 특히 잘했다. 머릿수로는 중국인 생도의 5%에 불과한 조선계는 그 뒤로도 수석 졸업의 자리를 거의 독점했다. 졸업식장에 만주국 황제 부의가 나와서 치사를 했다. 일본군 장교가 일본어로 통역을 하는데 완전히 창작이었다. 황제의 연설에는 들어있지 않은 말들을 멋대로 지어내서 이야기해버리는 것을 본 중국인, 조선인 생도들은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으리라.